네, 외환시장 전망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은 붙어 있는데 사실 그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물 경제 흐름에서 이제 비롯되는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먼저 들으셨던 세계 경제 전망에서 대충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어떤 나라가 더 좋다, 덜 좋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1년 단위로 봤을 때 혹은 그 이후로 봤을 때 그날 어떤 돈의 가치가 어디가 더 높을 것이다, 더 낮을 것이다 라는 흐름과 대체로 일치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환율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고 그걸 제대로 얘기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 실물 경제 혹은 그 전체적인 어떤 경제 흐름으로부터 이 금융시장이 이제 완전히 제 마음대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설령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다시 원래 어떤 경제 흐름으로 돌아오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뭐 그런 기본적인 흐름, 근본적인 흐름에 그대로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뭐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에 이제 자료 잠깐 보니까 그래도 이제 미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경제가 좋다라고 하는 설명이 앞에 세계 경제 전망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자면 내년에도 달러가 기본적으로 좀 더 강할 그런 어떤 조건들이 더 명확하구나. 유로화라든지 엔화라든지 다른 나라 통화들이 달러보다 더 위에 서서 강하게 이렇게 치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을지언정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뭐 좀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것도 있었죠. 경기의 어떤 낙폭, 경제 낙폭이 미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에 있지만 어차피 주요 통화 국가 중에서 유로화를 발행하는 유로존이나 일본은 지금 거의 성장률이 뭐 0. 몇 퍼센트 정도죠. 0.5% 내외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더 많이 나빠질 것도 없고 뭐 크게 좋아지기도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미국은 뭐 2년 전 이럴 때는 거의 한 3% 가까운 성장을 하다가 이것이 점진적으로 떨어진다면 뭐 0.3, 0.4%포인트씩 뚝뚝 떨어지는 것이죠.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한 어떤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1%대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고요. 미국 내에서는 그래도 낙관적인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어서 2%보다 약간 높은 성장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경제 성장률의 낙폭이 다른 주요 통화 발행국들보다는 더 클 것이다. 그럼 이거는 외환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달러화의 가치가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는데요. 내년 한 해 근데 과거에 그러면 미국 경제가 부진해질 때 그것이 국제 금융시장이라든지 국제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뭐 이것은 뚜렷하게 확립된 이론은 없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경우 그것이 아마 내년 같은 경우로 저희는 상정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달러가 다소 좀 약세 흐름을 받을 그럴 유인이 생긴다라는 것이고 미국 경제의 낙폭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오히려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의 굉장히 강한 강세 현상이 오히려 일어난다. 뭐 대표적으로 2008년, 2009년의 상황, 그런 뭐 2015년의 상황 이럴 때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의 어떤 경기 흐름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달러화의 어떤 강약이 이제 조절이 될 것이다. 전망 우리가 볼 것이 조정이 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또 제가 뭐 보면 정책이라고 하는 측면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화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즈니스맨이고 그런데 경험을 겪어보니까 굉장히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무역전쟁,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런 것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을 보통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도 같은 것이고. 한 가지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닮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이죠. 미국 대통령 중에서 선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닮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80년대 초중반에 이제 대통령 80년대 내내죠, 거의. 대통령 역임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가장 닮고 싶어 합니다. 레이건은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미국 경제가 어떻게 보면 산업의 경쟁력은 잃어가는 과정에서 그래도 강한 달러를 내세웠는데 사실 그 성공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달러가 한없이 이렇게 달러와 가치가 약해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경제와 정치 군사력의 힘으로 사회주의권을 어떻게 보면 패퇴를 시켰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이념 전쟁이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독일과 더불어서 어떤 전 세계 제조업 지형에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치고 올라오던, 이게 속된 말로 치고 올라오던 독일과 일본도 85년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꺾었죠. 예, 꺾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화 가치를 대폭적으로 절상을 시킴으로 해서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그렇게 꺾었다.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의 많은 부분은 뭐 사실 이제 과거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레이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돌이켜 봤을 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그런 무역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지 되짚어 본다면은 여기 이제 그림에서도 이제 오른편에서 약간 설명했습니다만은 중국을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일을 거의 되풀이 한다는 것이죠. 근데 트럼프는 사실 그전에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마찬가지로 강달러를 지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래 와서는 경제가 점점 조금씩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 같고 자신이 재선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연하게 약달러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중앙은행장 연준을 강하게 금리를 많이 떨어뜨려서 약달러를 유도해달라라고 공공연하게 압박하는 그런 약간 촌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내년도 달러화의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어떤 전망을 이제 한 4가지 정도 제가 드린 범주를 가지고 뭔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또 저희가 계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어땠나를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2017년부터 18년, 19년 이렇게 이제 3개년도 그림을 그려본 것인데요. 달러와 유로화는 달러 유로 환율은 17, 18년에는 유로화의 어떤 등락이 상당히 컸지만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다.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유로화의 약세라고 하는 명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이유는 그렇게 뭐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뭐 앞서 설명해 주셨던 뭐 브렉시트 같은 그런 이슈도 있을 수 있고요. 비슷하게 이탈리아라든지 그런 다른 나라들이 계속해서 재정 적자가 이렇게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재정 위기라고 하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는 유럽도 지금 사실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미국과 유럽은 어떻게 다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두 나라 경제 체제가 어떻게 다르고 이런 것들을 많이 비교를 하고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유럽과 미국을 뭔가 선진국 1, 선진국 2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패권을 다투는 이런 식으로 견주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많이 저희가 하는 얘기는 유럽이 얼마나 일본을 닮아가고 있는가에 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럽은 이제 활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고 늙어가고 있고 뭐 IT 시대 이후에 뭐 좋습니다. 뭐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통칭되는 그런 기술 혁신의 흐름으로부터도 그렇게 뭐 이게 두드러지는 그런 움직임이 크지 않습니다. 물론 있죠.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펀더멘털의 어떤 약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유로존의 경기가 조금 좋아진다. 자꾸 이러네. 유로존의 경기가 조금 좋아진다라고 하는 국면에서는 올라가지만 기본적으로 마치 달러 유로 환율은 1대1. 그건 조금 과격한 표현이고 그러니까 1유로화를 1.1달러와 바꾸는 정도의 환율에 계속 원심력
구심력이 작용하는, 잡아당기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유로화가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는 측면도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보다 더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왜 유로화는 위기도 터지고 막 그랬는데 왜 이 숫자가 0.9, 0.8 뭐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았나? 라고 하는 데 대한 어떤 의문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통화 가치를 설명하는 무역이라든지 국가 간의 물가 차이, 금리 차이를 넘어서는 어떤 세계 경제의 어떤 체제와 똑같은,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세계 제일 강대국으로 섰고 그 힘으로 유럽의 마샬 계획을 써서 유럽도 같이 부흥을 시킴으로 해서 유럽과 미국이 함께 이끌어 나가는,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체제 하에서의 어떤 가장 핵심은 뭐냐니까 달러화와 유럽 간의 그러니까 유로화는 그때는 없었지만 파운드, 뭐 프랑 같은 그런 마르크 같은 그런 유럽 통화들 간의 가치가 안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대체로 죄송합니다. 달러 유로화는 한 1.1달러 이 정도에서 뭐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정된 흐름. 내년에 어쩌면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우리가 흐름이 올해도 지속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9년에 올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기사 보니까 작년에서 올해, 작년 이맘때 저희처럼 경제 전망이니 금리 전망이니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어떻게 전망을 했나 한번 보자. 그래서 1년 전하고 이렇게 보니까 야 완전히 틀렸나. 그래서 뭐 국제적으로 이름이 있는 그런 전망기관들, 뭐 월급 많이 받는 아이비들, 유수의 아이비들 보니까 올해 미국 연준은 금리를 적게는 2차례, 많게는 4차례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작년 이맘때 대부분 다 주조를 이뤘다는 거죠. 근데 올해 어떤 일이 일어났냐니까 정확하게 하반기 들어서만 미국이 금리 3차례 내렸습니다. 뭐 이제 연말까지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엄청난 전환이 일어난 거죠. 미국이 주도하면서 다른 나라는 못 따라가지만 미국은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노란불, 적어도 빨간불 이런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뭐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표현이 좀 별론데 하여튼 금리 인하라고 하는 어떤 강수를 두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지금까지 어떤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이게 약달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분명히 달러 약세 요인, 미국이 금리를 내림으로 해서 달러 약세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영향력이 국제 통화 시장에서는 뭐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물론 이것은 제가 일부러 이제 월간 환율을 그린 것입니다. 물론 하루하루의 어떤 환율, 그 금리가 결정되기 막 며칠 전부터 들썩들썩하는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저희가 수출입에 종사하시는 실무 이제 플래닝을 하셔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는 최소 월간, 분기, 연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거 뭐 별로 금리를 내려도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그렇게 약달러가 오지 않는 것 같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책 이런 것들이 약달러를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별로 잘 먹히지 않는 것 같다. 미국 내재적으로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행위일 것이고 외재적으로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함으로 해서 위안화를 절상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위안화를 더 강하게 만들고 달러화를 위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별로 약달러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정책이라든지 국가 간의 금리 차이에 의한 그런 움직임보다는 대체로 올 한 해 지나온 것 보니까, 그리고 결국 내년에도 그보다 이면에 있던 성장률의 힘, 그냥 그런 것.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의 경제들, 다른 주요국 경제보다 상대적으로 성장세라든지 이런 것에서 우위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각이 전반적으로 국제 환율을 설명하는 가장 큰 설명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일본은 사실 이제 뭐 내년 올림픽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근래 들어서 계속 성장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한 나라의 통화가
강세라는 그 나라 경제가 좋다는 얘기인데 그거가 좀 반대로 가는. 그러니까 일본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 통화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가 늘어나면서 엔화는 오히려 강세로 간다. 달러보다 더한 강세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내년에도 비슷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두 번째 이렇게 갈매기 표시 보시면 최근에 10월 이후에 뭐 약간 좀 다른 분위기가 있어요. 뭐 소비가 살아난다더라 이런 얘기들도 있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약간 올린다라는 그런 뉴스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협상, 소위 1단계라고 불리는 무역협상이 체결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합의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관세 장벽이라든지 그런 것도 올려놨던 것들을 일부 완화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우측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이제 우상향한다라는 얘기는 이 주인공에 해당하는 원화와 위안화, 점선으로 나타나는 이 통화들이 약세를 보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된 흐름 뭐 조금 나타났습니다만은 자, 2018년 이후에 계속해서 줄곧 약세 흐름이었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타날 수 있을 것인데 어떨지 좀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만 여기서는 원화와 위안화가 너무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구나. 자, 이거 비슷하다고 하면 비슷하고 비슷하지 않다면 비슷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뭐 이런 보통 이제 동조화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소비 시장 측면보다는 생산이라든지 수출, 만들어서 수출한 그런 쪽에서 많이 동조화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 소비는 오히려 우리가 좀 더 부진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중국이 우리보다 소비 그래도 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엮여 있는 구조로 이렇게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향후에 만약에 무역 분쟁이 좀 완화된다라고 하면 뭐 같이 우리도 원화도 조금 더 이렇게 풀려날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설명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있었던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영향은 크지 않다. 거의 없다. 오히려 반대로 중국이 더 반항을 했다. 그 반항이 오히려 먹혀들였다. 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니까요. 자, 다시 조금 더 긴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아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뭐 이런 장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는 이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시작된 어떤 경제의 어떤 긴 사이클의 어떤 우리가 끝에 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결국 아까 80년대에 제조업으로 치고 올라왔던 두 나라를 환율을 왕창 강세로 보내서 그러니까 패퇴를 그러니까 경쟁력에 엄청난 부담을 준 거죠. 그 서독하고 이제 일본이 대표적인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은 미국과 군사적인 동맹국가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복구를 하면서 다시 미국의 지원을 받은 나라들입니다. 정치적으로 G7이라고 하는 지금 오늘날은 뭐 G8, G7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런 걸로 단단히 묶여 있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해서 우리 환율을 좀 어떻게 하자. 달러화 약세, 엔화와 마르크화는 강세로 보내는 것이 경제적인 어떤 펀더멘탈에 맞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합의가 서방 5개국 제국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거기까지 그 다음에 80년대 말 90년대로 가면 한국과 대만에 대해서도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나라들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 도와준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과거 같은 식민지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호적으로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의 어떤 그 경계였던 것 같고 중국은 그 경계의 밖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78년도 정도에 이제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시작한 이후에 그때 이후로 그리고 이제 80년대 소련이 무너지고 난 후에 미국의 어떤 세계화 파트너가 그 이전에 일본, 독일에서 중국으로 바뀌게 되는데 중국이 이제 많이 치고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이라고 하고 싶은 거죠. 야, 너네가 좀 단순하고 값싼 거 많이 만들고 우리가 그래도 그런 거 디자인도 하고 설계도 하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니? 그런 거 계속 해야 되죠. 중국은 중국 제조 2025가 우리도 미국하고 비슷하게 뭔가 좀 해보겠다. 유럽 이미 이제 별거 없는 것 같고 일본도 뭐 사오면 되고 비슷한 것 같다 우리도. 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미국이 그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세계대전, 중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이 국제 질서에서 그 바깥에 있던 나라죠.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뭐 여기 뭐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되죠. 굴복을 하지 않고 정부의 외환시장 통제가 강하기 때문에 미국이 절상 압박을 해도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여차에서 이게 조금 더 썰렁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까 반덤핑 상계관세 말씀을 해주셨는데 환율 상계관세라고 하는 것도 일단 원칙적으로는 하겠다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요건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제도를 현재 마련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중국보다 힘없고 약한 나라 한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 대해서 오히려 이러한 그 환율 조작국 지정과 함께 상계관세 적용 이런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으로 다시 돌아온다면은 위안화 원화는 전반적으로는 이런 약세 흐름을 탄다. 이것이 최근에 다시 좀 완화되는 흐름은 있습니다만은 중국은 말을 듣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약달러, 트럼프가 원하는 약달러 강한 위안화의 구도로 가져가기가 힘들 것이다. 자,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세계 경제 전망에서 들으셨던 전반적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 경제보다 더 좋구나. 경기가 꺾이고 올해도 안 좋았지만 내년에도 안 좋았다. 그런 와중에서도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들 경제보다 조금 더 괜찮구나. 라고 하는 흐름이 지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의 어떤 가치가 값을 더 쳐줄 수밖에 없는 유로화라든지 엔화라든지 뭐 이런 다른 나라들 돈보다 더 쳐줄 수밖에 없는 구조 지속된다. 그걸 벗어나려고 미국이 금리도 낮추고 중국을 압박해서 너네 위안화 절상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잘 듣지 않는다. 거의 듣지 않는다. 외환시장 자유마켓의 어떤 프리마켓의 참여자들도 그거 잘 믿지 않고 그러니까 펀더멘탈의 힘이 좀 더 강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회주의를 하고 있는 중국의 정책 당국자들도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달러화의 강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정도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미국이 또다시 금리를 더 낮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화의 어떤 강세 기조 이런 것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냥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경기 흐름에 약간 변화의 조짐이 이제 생겼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좀 너무 일도양단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그냥 한 장으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미중 갈등의 해소 기대가 좀 생기고 있죠, 당연히. 예. 그래서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커지고 있습니다만은 실물 경기 회복 신호는 아직 저희가 뭐 제가 이 자료 작성할 때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뭐 이제 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비 이런 거에서 연말의 소비 시즌, 뭐 광군제, 이번 주말에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것들 이어지면서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런 것이 어떤 그 의미 있는 회복일 것이다. 어떤 회복이다. 혹은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이제 리바운드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의 어떤 하향 흐름 이런 것들이 지속될 것으로 이것은 뭐 지금 뭐 하나하나 성장률을 이렇게 매칭을 해서 그린 것은 아니고 일단 어떤 이러한 흐름이다. 계속 경기의 어떤 세계 경기의 방향성이 저희는 아래쪽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좀 그냥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러한 경로 까만 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경로가
약간 이렇게 막 빨간색 이렇게 약간 뭐 수정돼요. 원래 경제 흐름이라는 건 당연히 그렇게 그런 정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그 가장 큰 요인으로 뭐 이건 잘 아시는 내용. 뭐 이 얘기도 했다가 저 얘기도 했다가 하니까 오케이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합의를 하더라도 뭐 레토릭 스몰 딜이다 뭐 이런 게 얘기들은 많이 나옵니다. 예.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다 최대한 봉합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죠. 미중 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봉합해서 경제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자기 선거에 유리하다라고 당연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이제 사후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보면 한 미국 대선이 있기 한 2개 분기 전에 경제 성장률이 좋으면 재선이 되고 안 좋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실 그 중국과 싸우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차별점이기도 하거든요. 트럼프는 사실 또 그렇게도 어필을 할 수 있습니다. 나만큼 중국과 싸운, 혹은 과거에 레이건 형이 이렇게 일본을 막 슈퍼 301조 막 이렇게 때리고 하면서 고유의 관세를 매기고 했던 것과 비슷하게 중국과 싸울 수 있는 사람 있어? 없어? 없지 않습니다.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아주 예측 불가고 미국에서 뭐 약간의 그 교육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은 지식 계층들은 좀 싫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경제를 좋게 만들어야 되니까 봉합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도 있고 당연히 반대로 차별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포기 못한다라는.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민주당이 이게 조금 이상한 게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더 보호무역주의자들입니다. 원래 그 대선 이렇게 그림 보시면 가운데 빨갛지 않습니까? 공화당. 근데 양쪽 해안이 파란색입니다. 어디가 물론 공장은 가운데 있지만 무역을 어디가 하겠습니까? 무역 파란 쪽에서 합니다. 양쪽 해안 무역을 많이 합니다. 그쪽이 원래 더 오히려 그 무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치인이 이렇게 포획되는 그런 게 더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 않습니다. 중부는 뭐 막 농사 짓고 막 이런 오히려 안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공화당 출신의 공화당 대선 후보 오히려 더 이렇게 강하게 뭐 이런 건 당연히 불확실하다라는 것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것 좀 너무 뻔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이제 고용의 투입 추가 투입이 더 좀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 말씀. 우리가 일자리 문제 때문에 우리 경제가 좀 어려운데요. 사실 요거와는 좀 다르게 지금 미국과 유로존은 그러니까 유럽은 경제 성장률은 좀 별로 높진 않지만 일자리는 오히려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여행 가시거나 하면 막 뭐 피자 같은 거 시키면 막 자전거 타고 오는 뭐 형들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찍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용이 된 일자리 좋은 일자리는 아니더라도 일자리를 많이 가졌던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유럽과 미국 상황인데 그랬기 때문에 저희 조금 무책임한 설명이 될까? 그러니까 실업률이 역사상 최저점에 왔고 최저 수준에 도달했고 두 경제가 다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좋은데 소비 여력이 좋은데 반대로 앞으로 더 추가돼 우리 내년을 보고 싶으니까 내년 그 이후의 흐름을 보고 싶으니까 추가적으로 일자리가 더 많이 쭉쭉 생겨서 구매력이 더 커지는 그런 효과는 좀 기대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 하나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뭐 밑에 세 번째하고 이제 연관은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 이거 우리 수출하고도 이제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반도체 가격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그런 투자 이런 것들이 녹록치 않을 것이다라는 시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다 같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은 있는데 그걸 사업화하고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고 그래야 되는데 뭔가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같은 업종의 다른 업태로 종사하고 있던 분들이 저항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제도랑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저희는 오히려 뭐 그런 뭐 반도체 삼성전자에 뭐 많이 하이닉스 주가 많이 올라서 이런 뉴스도 있지만 소프트뱅크 막 이런데 그 비전 펀드 이렇게 투자했는데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이런 그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혁신적인 기술 이런 것들의 사업화 시장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는 그런 시기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관련되는 그 모든 미래에 대한 어떤 낙관적인 기대에 근거했던 투자들 다 조정될 겁니다. 조정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래서 반도체 경기라기보다 그래서 최근에 구글, 페이스북 등등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클라우드 강자들이 대규모로 데이터 센터를 만드니까 거기서 반도체를 엄청나게 많이 발주를 한다. 이런 뉴스가 최근에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데 자꾸 내년에 이제 지금쯤 됐으니까 이제 이만큼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올라가겠지. 라고 하는 정도의 나이브한 전망. 혹시 그러니까 어느 쪽이 또 나이브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별로 이게 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히려 기술 투자 이런 것들이 조정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크다. 오히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그런 것이 향후에 어떤 내년에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된다 이런 흐름과 저희는 같이 간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보여드린 대로 더 아래에 놓여 있는 더 기저에 놓여 있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나 힘들은 대체로 내년 좀 별로 경제 그렇게 많이 나죠. 최근에 이런 있지만 지난 8월, 9월 이럴 때 금융시장이 너무 놀랐습니다. 굉장히 놀라. 이미 올해 상반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니까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셨던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한 18개월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지표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고 지금 해소되었고 유럽은 스위스, 독일 할 것 없이 마이너스 금리가 듣도 보도 못한 마이너스 금리가 막 아주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국채 발행 유통량이 한 3분의 1 정도가 마이너스 금리 영역에 들어가요. 이거 뭐야 도대체. 그런 상황에는 그러면서 굉장히 금값이 많이 오르면서 불안을 거듭하면서 누적되었다가 최근에 좀 이제 진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보다. 유튜브 많이들 보시죠? 유튜브 보시면 경제 위기 이런 거 치시면 막 온갖 분들이 나와서 다 경제 위기 그게 한번 작년 정도부터 확 쓸고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안 오네 플러스 한국에서는 집값 또 오르네. 이렇게 무너지고 이런 거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금 뭔가 저희가 그러니까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낙관적인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생겨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미 있는 이렇게 경로였던 수정 전반적으로 아래쪽으로 가는 경로의 수정 이 정도로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은 이러한 상황에서면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경제 전반적으로 저조한 가운데서 미국 경제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나은 그런 구도, 그러니까 달러 강세.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대에 있는 원화와 위안화는 약세의 흐름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그런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그냥 심심하실 때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환율 조작국 지정을 팍 하니까 한국, 대만이 다 놀라서 막 달러 환율이 낮아집니다. 통화가 강세로 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과연 똑같이 될지. 그러니까 일단 중국은 움직이지 않았고 원화에 대해서는 우리에 대해서는 환율 조작국 지정은 안 했지만 위안화와 동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강세 흐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무역협회 이렇게 여기 좀 오게 됐는데 저희 연구원도 그렇고 항상 원화가 그래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원화는 좀 강세 어떤 그런 전망, 원달러 환율의 하락 이런 전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올해 한 상반기 정도부터 이 전망을 좀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경제를 보는 경제에 아주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경제를 바라보는 저희의 시각을 좀 바꾸고 있는 교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장기적인 어떤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좀 마음속에 좀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세계 경제가 뭔가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라는 과정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끼를 먹고 과자 좀 먹고 이러는데 몸이 이렇게 쑥쑥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던 큰 어떤 사이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근데 물론 오일 쇼크도 왔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주의 경제권이 세계 경제 안으로 들어오면서 다시금 시장과 노동이 많이 이렇게 커지고 공급되는, 그래서 한 번 더 악셀 쫙 밟았다가 2008년에 하고 그런 어떤 것에 어떤 한계에 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저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 속에서는 우리 경제도 오히려 과거에 2000년 전까지, 서기 2000년 전에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 평균,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더 높았고요. 2000년부터 한 2009년, 10년, 2000년대에는 같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하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한 10년 평균 되면 같습니다. 한 4.5% 이렇게 같고, 2010년대 이후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 평균보다 우리가 낮습니다. 이제 낮고요. 이러한 하향 흐름에서 우리가 더 빨리 떨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원화 가치의 어떤 방향, 이걸 이제 물론 다르게 과도하게 이렇게 쏠렸다가 뭐 이렇게 뭐 바로 잡는다 이런 생각들이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인 방향은 원화는 그렇지 않아도 달러가 강세인데 원화는 저희는 내년에 좀 더 올해보다 약세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해서 이렇게 결론을 일단 내렸습니다. 이 표는 저희가 9월 달에 마련한 것이고요. 아마 12월 초에 아마 다시 내게 될 것 같은데, 아까 뭐 이런 빨간 점선 이런 거 비슷한, 그래서 아마 누군가가 조정을 한다면 최근에 그 뉴스 같은 데서 보실 수 있거든요. 뭐 어느 투자은행에서 어느 만큼 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수정했다 이런 뉴스 보실 수 있는데, 저희는 수정 안 할 수도 있고요. 한다 하더라도 이런 2020년 숫자가 그러니까 그게 0.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환율 기본적으로 1,200원대, 뭐 이게 만약에 0.1 정도 올린다, 1.9 정도로 보겠다 그러면 저희 아마 이게 한 20원 정도 낮아지는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한 어떤 전망 이런 거 거의 같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예, 한국 경제도 일단 저희 뭐 이게 약간 좀 뭐 도드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내년이 올해보다 더 안 좋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내년도 올해만큼 좀 별로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정도의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그 전에 자 2.7에서 보십시오. 2.7에서 2.0 찍습니다. 이런 일 없습니다. 리만 사태 이런 게 터져야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올해 경제 자체는 올해 한국 사회가 소란스럽긴 했지만 무슨 격변이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18년 대비 19년 성장률이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게 이 자체가 이미 크게 한번 미끄럼틀 탔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세계 경제 성장률이 이만큼 떨어지는 동안 우리 이게 더 많이 떨어진다라고 저희가 미끄럼틀 탔는데, 자 그러면 그럼 내년에 또 이제 반등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저희는 약간 이제 우리 그런 걸 저희 스스로 반등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림이나 숫자로 바꾼 걸 경기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재고라든지 투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정이 되는 과정. 그런 그걸 만약에 관성이다라고 하는데 부정적입니다만, 관성이라는 말로 부를 수 있다면 그 관성을 약간 좀 걷어내고 조금 더 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 그런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아까 발표하셨던 세계 경제 전망의 어떤 흐름과 제가 가져온 외환시장 전망의 기본적으로 달러화, 원화에 대한 어떤 전망은 사실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가 지금까지 한 1,170원 정도 이렇게 원달러 환율 평균 되고요. 뭐 이 정도 흐름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 1,200원대 연평균으로도 넘길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지금 경제 전망 이렇게 하면 많이 나왔던 미국에서 자산 가격이 급락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그런 걸 강조하는 맥락은 아닙니다만은 내년에도 여전히 뭐 저희는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소프트뱅크 그 비전 펀드 투자하는 거 깨지고 국내에서 그 헤지펀드들 이렇게 헤지펀드들 투자한 그 메자닌이라고 하는 게 기업이 발행한 신용 등급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채권들 중에서 어딘가가 지금 디폴트가 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제 전체적으로 막 그런 디폴트가 늘고 이런 건 아닐지 몰라도 지금이 뭐 그렇게 좋아진다. 회복하지. 지금 최근에 이 뉴스가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거에 너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외환시장 전망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